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박정혜라고 합니다. 나이는 72, 제 인생도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누군가에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냅니다. 저는 평생을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시장을 보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불 앞에 서서 김치며 나물, 장조림과 조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 셋을 키워냈고 등록금도 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가게를 지키며 살아왔지요. 남들이 보면 고생스럽다 하겠지만 제겐 제 삶의 방식이었고 또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제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지고 무릎이 부어오르더니 도저히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MRI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박정혜님,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반찬 가게 불 앞에도 서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재활을 해야 했는데 의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제 삶은 늘 혼자였거든요. 남편도 일찍 떠났고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늘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니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아들 민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컸습니다. 아들이 출근할 때 챙겨주고 며느리 은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러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같이 자요 하며 옆에 붙어 자려 하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집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며느리 은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설거지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손주들도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TV만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였는데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애들도 불편해하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안전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되고 엄마 연금에 집 전세금 조금만 보태면 충분해요. 저희도 학원비며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솔직히 힘들어요. 말끝은 조심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쓰라던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살림에 필요한 돈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야,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메모지를 손에 꼭 쥔 채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키우고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할 때도 조금씩 보태줬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내 집, 내 전세금마저 내놓으라 하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딸 영희였습니다. 엄마, 혹시 주민센터에서 나온 공고 보셨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한다는데 월세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생활지원사도 오고 응급벨도 있대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낯선 사람들과 모여 사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작은 딸 영희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이게 남편이 남겨둔 쪽지의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말, 그것을 실천할 길이 눈앞에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지 대학 등록금이 당장 필요해요. 이번 학기만 버티면 되니까 집 전세금에서 조금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록금이야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남은 삶을 버틸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잠시 뒤 작은 딸 영희도 제 방에 들어와 앉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사업도 힘들다던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오빠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마저 같은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들 손잡고 시장 다니며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학원비, 교복비, 대학 등록금을 대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힘들어도 웃으면서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살림을 꾸렸는데 여전히 제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제가 그 돈을 내주고 나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라. 그런데 아이들이 한마디씩 부탁을 하니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정은 끝이 없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곧바로 그러다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덮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반찬 가게 근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골목 냄새와 시장의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상인 몇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인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결국 제가 버틴 덕분에 유지됐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다 컸어도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다시 남편의 메모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집 전세금 정리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번 주 안에는 계약을 해야 해서요. 그의 말은 조급했고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딸 영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딸은 괜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서운하셨죠? 근데 오빠 사정이 진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내어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혜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고 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거니?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남편이 남긴 메모조차 지키지 못한 채 끝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혜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서 접수 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부탁, 남편의 메모, 그리고 복지주택. 세 갈래 길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 번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야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어쩐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은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이 덜 된 무릎은 제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 갈 때마다 익숙했던 길인데 오늘은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오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후주택이라니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박정혜 어르신 아니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직원은 제가 반찬 가게를 할 때 자주 안부를 나누던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사정을 듣자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수술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잘 오셨어요. 지금 LH 고령자 주택 모집이 진행 중이에요. 이건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이에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사실 제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간병인 쓰자니 비용이 너무 크고 요양원은 아예 엄두도 안 나고요.
최 선생님은 안내 책자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는 18만 원 정도예요.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해 주고요. 응급벨도 설치돼 있어서 혼자 계시다가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책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바가 붙어 있었고 싱크대도 낮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제게 꼭 맞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공간이라는 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저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혜 씨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 사회 기여자 가산점이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최 선생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민센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요양원이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집 전세금은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복지주택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의 관심은 또다시 전세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책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제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해요. 자식들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노후는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긴 시간 책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 공용 마당, 단지 내 작은 공원, 그리고 입주 어르신 커뮤니티라는 설명. 혼자가 아니면서도 내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입주 후 나누고 싶은 재능을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찬 나누기, 이웃 이야기 들어주기. 제 삶의 전부였던 일이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길로 한 발 내디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작은 딸 영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가 복지주택 신청했다고. 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너희 걱정 덜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엄마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차라리 요양원이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복지주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후회는 없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자식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남편이 남긴 메모조차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다 끝나겠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제는 정말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혜님 신청하신 복지주택 면접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하지만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히고 나서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전화를 걸어와서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복지주택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거 아무나 사는 데라면서요. 안전도 모르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못마땅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의 자식들이 한날한시에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작은 딸 영희는 들어서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거길 들어가시려고요? 저야 엄마 마음 이해하려고 하지만 오빠 말대로 복지주택은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럴 바엔 요양원이 더 안전하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엄마도 처음엔 불안했어.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내 공간도 있고 응급벨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대. 그러자 민수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감당하기 벅차요. 학원비에 대출금에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고 집 전세금 정리하셔서 요양원 들어가시면 딱인데 왜 굳이 이상한 데를 찾으세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의 관심은 제 안전이 아니라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요양원은 안 간다.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가 결정할 거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울먹였고 아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려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방문 앞에는 주민센터 최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박정혜님 신청하신 복지주택 면접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꼭 오셔야 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전세금 이야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서 미워할 수는 없지만 서운함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라. 이제는 그 말이 제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면접실 문 앞에 서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자식들 말대로 요양원이 더 안전한 걸까? 수십 번을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운영위원 중 한 명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운영위원석 한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시동생 상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고 상수 역시 당황한 얼굴로 일어나더군요. 형수님 여기서 뵙네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이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 동생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제 건강 상태, 생활 방식,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손끝으로 음식을 만들며 살아왔고,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과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반찬 나누기, 또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혜님 축하드립니다. 입주가 확정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제가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집 전세금은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민수는 여전히 엄마 등록금이 급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이제 엄마 노후를 위해 쓰는 거다.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응급벨, 안전바, 낮은 싱크대 하나하나가 제 몸을 배려한 설계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끄고 내 마음대로 TV를 켜놓을 수 있는 내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더 좋았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아침마다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지팡이 하나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가끔은 손녀가 와서 할머니 집이 아늑하다며 웃어주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엔 전세금 때문에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걸 보니 저도 배웁니다. 민수도 뒤늦게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결정이 맞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가 지킨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지켜라. 그 말을 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마다 도서관에서 사연을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을, 누군가는 건강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저를 복지주택 자치회 회장으로 추천했다는 겁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경험도 많고 이웃들을 잘 보살피시니까 꼭 필요합니다. 순간 놀라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과 요양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주인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